한반도의 미래가 240년 전 태백산의 바위 틈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지금 이 고문서가 밝혀낸 예언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민족의 대변화를 예고합니다. 청룡, 홍화, 소나무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나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지도자의 특징이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 예언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미래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어떤 희망과 경고를 찾아야 할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 고문서가 말하는 운명의 시간과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술이 드러납니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놀라운 문서가 어떻게 태백산에서 발견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780년 조선 동조시대의 강천도라는 보사가 태백산의 깊은 산중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조정은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기에 강천도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태백산 중턱에 작은 암자를 짓고 살던 그는 매일 밤 별자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명상 중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그는 수백 년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될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놀란 강천도는 이 모든 것을 비단천에 자세히 기록했고 그것을 오직 때가 되었을 때 발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태백산의 가장 신성한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그는 그 비밀 잔소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예언에 대해 입을 다문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강천도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어린 강천도가 비가 올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예측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과거 시험에도 쉽게 합격했지만 거슬길에 오르는 대신 진리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도 대부분 만남을 거절했고 오직 자연과 하늘만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강천도는 40년간 혼자 살면서 자신의 환상을 기록하고 또 기록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영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 지침서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가 본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240년이 흘러 2023년 태백산 생태 연구를 위해 모인 숙녀들과 학자들이 우연히 바위 틈에서 오래된 비단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로 여겨졌지만 그 내용을 해독하면서 모두가 가막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은 강천도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문서가 발견된 시기는 한반도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국 사회에 큰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서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강천도는 자신의 예언이 달빛이 빛나는 해의 첫 달에 발견될 것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문서는 음력 1월 보름날에 발견되었습니다. 강천도의 예언의 중심에는 세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청룡, 호화, 소나무. 이 세 상징은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 3명의 위대한 인물을 나타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세 지도자는 각기 다른 시기에 등장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새롭게 그려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2025년, 바로 올해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강천도는 하늘이 뜻을 보여주었으나 그 길에 걷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청룡의 출현이 2025년, 바로 올해로 예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룡은 누구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강천도의 예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청룡으로 상징됩니다. 청룡은 동양 문화에서 신성함과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지만 이 예언에서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진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기존 권력층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귀족 가문이나 정치 엘리트 집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배경에서 자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물입니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나 외모가 아닌 진정성과 실천 여부로 대중에게 다가갑니다.
마치 깊은 계곡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결국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마듯 그의 영향력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커져 전국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강천도는 예언에서 이 인물을 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결국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룡 역시 완감한 구집이나 간압적인 태도가 아닌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공감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예언은 그가 등장하는 시기가 한국 사회가 깊은 불신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분열, 세대 갈등, 경제적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청룡은 마치 어둠 속의 빛처럼 나타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청룡의 핵심 사명은 한국 사회의 정화와 개혁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괴롭혀온 구조적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 싸웁니다. 기득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첫 번째 개혁 대사는 부패한 권력 구조입니다. 청룡은 법과 제도를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합니다. 그는 정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믿음으로 권력자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도합니다. 강천도의 예언에 따르면 청룡은 경쟁과 성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의 교육 철학입니다. 이 개혁은 처음에는 많은 저항에 부딪히지만 결국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밝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적 안정과 분배를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청룡은 양극화된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처음에는 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점차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치 오래된 상투를 치유하기 위해 잠시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그의 개혁은 일시적인 불편함을 주지만 결국 더욱 공감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강천도의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청룡의 지도력이 약 5년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영향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입니다. 마치 짧고 강한 비가 메마른 땀을 적시되 그의 집중된 개혁은 오래도록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룡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완수되면 자발적으로 물러납니다. 이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대부분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청룡은 자신이 시작한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음 지도자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룡의 투자는 결코 실패가 아닌 그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포드를 마련합니다. 그의 퇴장 후에도 그가 심은 변화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한국 사회의 미래를 형성해 나갑니다. 청룡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인의 영혼을 정화하고 재탄생시키는 영적 촉매제입니다. 강천도는 예언에서 청룡이 민족의 영혼을 깨우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과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해온 한국 사회의 영적 가치와 내면의 풍요로움을 일깨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시나요? 우리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목소리들 중에 청룡의 특성을 가진 인물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청룡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강천도의 예언은 청룡 이후에 홍학에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 홍학은 어떤 인물이며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청룡이 내부적 개혁과 정화를 상징한다면 홍학은 한국의 세계적 이상과 외교적 영향력의 확장을 가져오는 인물입니다. 강천도는 홍학을 하늘을 날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넓은 시야와 국제적 안목을 의미합니다. 홍학으로 상징되는 지도자는 뛰어난 지성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동서양의 지식을 두루 섭렵한 학자이자 사상가로 복잡한 국제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청룡이 행동하는 지도자였다면 홍학은 생각하고 조율하는 지도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중재 능력입니다. 그는 대립하는 관점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마치 악이 물과 하늘 사이를 오가듯
그는 서로 다른 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발의를 놓습니다. 호막의 또 다른 특징은 동양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그는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도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에게 있어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미래를 위한 지혜의 원천입니다. 강천도는 호막이 붉은 깃털로 새삼에 물들이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홍학의 시대의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 외교와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홍학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국제 외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한국을 강대국들 사이의 중재자로 포지셔닝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심축이 됩니다. 홍학의 외교 전략은 독특합니다. 그는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이 아닌 신뢰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펼칩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경쟁보다는 공존, 대립보다는 조화라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점점 더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들은 국제사회에서 신선한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홍학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는 오랜 역사적 갈등과 불신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한중의 삼국협력체가 그의 중재로 현실화됩니다. 홍학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 문화적 영향력의 전 세계적 확산입니다. 한국 드라마, 가요, 영화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한국의 철학, 교육 방식, 생활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전 세계인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강천도의 예언에서 홍학 시대의 한국의 문화는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적 메시지와 치유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한국 문화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공동체 의식, 조화, 정신적 성장의 가치를 전파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과학기술 역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홍학은 기술 발전이 인간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한국은 인간 중심의 기술 혁신을 이끄는 나라로 자리매김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친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국은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합니다. 홍학으로 선징되는 이 지도자는 단순히 국가의 물질적 번영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국가 발전의 궁극적 목표로 삼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강국이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국민의 행복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시연하는 나라입니다. 강천도의 예언에서 홍학은 빨간색으로 묘사됩니다. 동양 문화에서 빨간색은 열정, 생명력, 축복을 상징합니다. 홍학의 붉은 깃털은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창조적 열정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홍학은 고요함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화려한 외모와 달리 그의 내면은 깊은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은 동양 문화에서 잔수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홍학이 상징하는 시대는 한국이 오랜 지혜를 바탕으로 세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아닌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라로 세계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홍학의 시대가 지나면 무엇이 올까요? 강천도의 예언은 마지막 단계로 소나무의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소나무는 어떤 상징이며 한반도에 어떤 최종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가슴 깊이 꿈꿔온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천도 예언의 마지막 상징인 소나무는 청룡과 홍학과는 또 다른 모습의 지도자를 나타냅니다. 만약 청룡이 강력한 개혁가였고 홍학이 지혜로운 외교가였다면 소나무는 영적 지도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소나무로 상징되는 지도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는 마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단순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마치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묵묵히 서 있는 소나무처럼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킵니다. 강천도는 소나무에 대해 뿌리는 깊고 가지는 높으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깊은 영적 뿌리와 높은 이상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성품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힘은 지위나 권력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과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소나무 지도자의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청룡이 내부 개혁에, 홍학이 세계적 위상 확립을 이루었다면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오랜 꿈인 통일을 시현합니다. 그러나 그 통일의 방식은 우리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다릅니다. 소나무가 이끄는 통일은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무력이나 흡수가 아닌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화합의 과정입니다. 강천도는 이래 나뭇가지가 서로 다르게 뻗어도 같은 뿌리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두 한국은 서로 다른 길에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문화와 역사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첫 단계는 북한의 점진적 개방입니다. 소나무의 영향력 아래 북한은 자발적으로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는 과거의 고립 정책을 버리고 조심스럽게 세계를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 인적 교류를 포함합니다. 가족 상봉이 일상화되고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배웁니다.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가 완전히 연결되어 한반도는 다시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됩니다. 마침내 두 한국은 공식적인 통일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체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강천도는 이래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한국이 아닌 전혀 새로운 나라로 재탄생합니다. 소나무 지도자의 위대함은 통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통일 한국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이끕니다. 강천도는 소나무 시대의 한국을 세계의 등불이 되는 나라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섭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하여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한반도 전체가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모델 국가로 변모합니다. 또한 통일 한국은 세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전 세계의 갈등 지역에 평화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소나무 지도자는 전쟁의 무기를 평화의 도구로 바꾸는 것을 국가 철학으로 삼습니다. 인권과 인간 존엄성 현상에도 통일 한국은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강천도는 소나무 시대의 한국이 인간다움의 가치를 되살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영적 깨달음과 성숙함을 대표합니다. 소나무는 우리 문화에서 항상 불변의 진리와 정신적 강인함을 상징해왔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이 지도자는 변함없는 원칙과 신념을 지킵니다. 소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뿌리가 깊고 수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나무 시대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끄는 변화는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강천도는 소나무 시대를 100년, 1000년을 내다보는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나무 지도자의 가장 큰 유산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제 성장이나 당장의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다음 세대의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청룡, 홍화, 소나무로 이어지는 새 지도자의 시대를 통해 한반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중에서도 통일의 순간은 우리 민족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강천도의 예언은 그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강천도 예언에서 통일의 시작은 북한 내부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여러 작은 징후들로 먼저 나타납니다. 북한 지도부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며 오랜 폐쇄적 통치체제가 무너지고 젊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지도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군사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에 국가의 자원을 투입합니다. 농업 개혁을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제한적이지만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내부 개혁과 함께 북한은 점차 외부 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중고,
러시아 같은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어서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도 조심스럽게 외교 관계를 넓혀갑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강천도는 이 시기를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북한의 체제가 서서히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빗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북쪽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남쪽까지 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북한의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됩니다.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의료 시스템 개설을 위한 의약품 및 장비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협력이 쌓이면서 양측 간의 신뢰가 조금씩 형성됩니다. 경제적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 구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공동사업들이 시작됩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남북 간의 이질감을 줄이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적 교류도 중요합니다. 예술 공연, 스포츠 교류, 공동 문화 행사 등을 통해 남북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허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천도는 이래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동적인 변화는 이산가족 삼봉의 정밀화와 확대입니다. 남북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70년 넘게 기다린 그때 마침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재회를 넘어 분단의 삼투를 치유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강천도는 끊어진 핏줄이 다시 이어지면서 민족의 마음도 하나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축적되면서 남북한은 점차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됩니다. 철도와 도로가 완전히 연결되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통신망도 연결되어 남북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연결은 심리적 거리감도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특한 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한국인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강천도는 이를 도 강물이 만나 새로운 강을 이루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남한의 자유와 창의성, 북한의 공동체 의식과 극률함이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이 탄생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단순히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체제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한 제3의 형태입니다. 남한의 극심한 경쟁 문화와 물질주의, 북한의 경직된 위계질서와 폐쇄성 같은 부정적 요소들은 탈피하고 양측의 긍정적 가치들을 새롭게 융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통일 이후 성장한 새로운 세대들은 과거의 이념적 갈등이나 분단의 산투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보다 개방적이고 포악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강천도는 이들을 새 시대의 씨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천도의 예언은 통일 과정에서 영적, 정신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는 단순한 영토적, 정치적 통합을 넘어 민족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통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통일은 한민족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영적 사명을 깨닫고 실현하는 계기가 됩니다. 강천도의 예언 자체가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40년 전의 예언이 현대에 발견되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일의 지침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삼게 됩니다. 그의 예언은 마치 나침반처럼 혼란스러운 변화의 시기에 한국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의 예언은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적 소명임을 일깨웁니다. 하늘이 점한 때의 땅은 하나가 된다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통일이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이라는 신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강천도는 통일이 한국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인들이 통일을 단순히 민족적 과제로만 보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한 봉사와 기여의 기회로 바라보게 합니다. 강천도가 240년 전에 그린 통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한국은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강천도의 예언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정신적, 도덕적 지도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해 한국은 세계 분쟁 지역의 중재자로 나섭니다.
70년의 분단과 갈등을 표화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에 한국의 화해와 통합 모델을 적용하여 평화 구축을 지원합니다. 한국의 중재 역할이 효과적인 이유는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온 한국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달의 아픔을 겪었기에 다른 나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천도는 이래 아픔을 겪은 자만이 바른 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중절은 거창한 국제회의나 형식적인 외교가 아닌 실질적이고 공감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합니다. 분쟁 지역의 일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와 염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국은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할 때도 정치적 논리보다 인간적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환경 문제에서도 한국은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지구온난화, 생물 다양성 감소, 환경 오염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강천도는 자연과 인간이 다시 조화를 이루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자원 재활용, 저탄소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이래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합니다. 기술적 해결책뿐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전통적 지혜도 세계에 전파합니다. 사회 정의와 인권 증진에도 한국은 앞장섭니다. 통일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전 세계의 소외된 계층과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높입니다. 빈곤, 차별, 불평등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통해 한국은 분쟁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전환한 살아있는 모델이 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분달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줍니다. 강천도는 한국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에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강천도의 예언에서 한국의 세계적 역할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영적 진화를 돕는 역할입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국은 조화, 공존, 균형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영적 지도자라 됩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이 지구의 심정이 되어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세계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강천도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별들은 길을 보여주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예언이 필연적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총사진임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강천들은 별자리와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의 큰 흐름을 읽었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하늘은 길에 보여주지만 그 길에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라는 그의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천도의 예언은 한국인들에게 집단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가 소수 지도자들의 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룡, 호화, 소나무로 상징되는 지도자들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 변화는 일반 시민들의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행동할 때 비로소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강천도는 작은 빗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인 모두에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강천도의 예언은 최종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있어 통일과 세계적 역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민족의 영적 성장과 진화의 과정입니다. 예언은 희망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영감을 불어넣지만 결국 그 여정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강천도의 예언은 운명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더 높은 운명을 향한 여정에 초대합니다. 그의 글에는 하늘이 큰 그림을 그리면 사람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적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태백산에서 발견된 강천도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고울입니다.
청룡, 홍화, 소나무로 이어지는 여정은 내일의 현실이 아닌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은 별을 통해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발입니다. 강천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래는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역사화됩니다. 한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될 것이다. 50년 전 일본의 예언자 키타노 다이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 지도자 교체, 그리고 2025년의 극적인 변화까지 그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언된 미래 한가운데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 예언이 당신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끝까지 보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언자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키타노 다이쇼는 누구였고 그는 어떻게 이런 정확한 예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키타노 다이쇼는 1920년대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영감을 지녔던 그는 40대에 영적 깨달음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겉보기에 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조용히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지냈지만 그의 마음속은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유명세나 제사를 원하지 않았고 단지 몇몇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소박함이 역설적으로 그의 예언에 진실성을 더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예언으로 이름을 알리거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5년 키타노 다이쇼는 그의 핵심 예언을 담은 지구의 새벽이라는 작은 책을 펴냈습니다. 출간 당시에는 일본은 수조차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그 책에는 놀라운 정확도의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의 자전축이 서서히 변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5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의 정확성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예측 불가능한 기후 패턴, 그리고 지난 10년간 급증한 자연재해들이 그의 말을 증명합니다. 키타노 다이쇼는 지정학적 변동까지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강대국들이 내부 문제로 약해지고 새로운 국가들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한국을 지목하며 분단된 반도 국가가 정치적 혼란기를 거친 후 새 지도자 아래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키타노 다이쇼가 남긴 가장 핵심적인 예언은 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한국이 2020년대 중반에 큰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서 시작된 정치적 격간, 이어진 사회 분열, 그리고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 판도까지 키타노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결국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물질적 성공보다는 영적 성숙을 중요시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돌이켜보면 2023년 한국의 정치 상황은 키타노의 예언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는 권력 남용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기존 체제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여러 정치 스캔들과 그에 대한 국민 반응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키타노는 이 혼란기는 필요한 정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문제들이 드러나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키타노가 내다본 한국의 새 역할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영적, 문화적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을 보면 이 예언도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의 세계적 인기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키타노는 이것이 한국의 영적 에너지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키타노 다이쇼의 예언에서 2025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5년은 그저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키타노 다이쇼의 예언에서 2025년은 그냥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그는 이 해를 인류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로 봤습니다. 왜 하필 2025년일까요? 키타노는 무엇을 본 걸까요?
키타노는 2025년을 지구의 에너지가 새롭게 바뀌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키타노는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새로운 에너지 흐름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최근 과학자들도 지구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키타노는 이런 물리적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사회와 정치도 변하게 되는 거죠. 키타노는 2025년이 한국에게 특별히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분단된 반도의 나라가 새 시대를 위한 씨앗을 심는 해라고 표현했죠. 이건 단순히 남북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새로운 생각과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뜻이에요. 키타노는 한국인들의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고 이걸 통해 세계에 새 메시지를 전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조들이 보여야 한국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단순한 재계의 거리를 넘어 한국의 가치관과 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폭로가 되고 있거든요. 2023년과 2024년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마치 키타노의 예언이 하나씩 실현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 혼란과 사회 갈등은 겉으로 보기엔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키타노가 보기엔 이건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는 진통 없이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고 했죠. 최근 한국의 정치 스킨데 사회 갈등,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이런 진풍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오래된 사고방식에 깨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키타노가 가장 주목한 건 2025년 한국에 나타날 조용한 지도자예요. 그는 이 사람의 기존 지도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리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화려한 말솜씨나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깊은 지혜와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해요. 키타노는 이 지도자가 기존 정치 세계에서 각자게 뜨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통해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전통적인 정치인의 길이 아닌 문화나 영적인 분야에서 등장하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주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키타노는 이 사람이 돈과 성공보다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영광보다 모두의 화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강한 직감과 공감 능력이 있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했죠. 이 지도자는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물질 중심 가치관에서 벗어나 더 높은 의식으로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거래요. 이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건 그냥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회 전체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걸 상징하는 거죠. 키타노는 이 지도자를 통해 한국 사회는 물질적 성공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조화와 균형, 내면의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 이런 변화는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도 했죠. 이건 한국이 단순한 경제나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세계의 의식 변화를 이끄는 중심지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2025년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이 중요한 해에 몇 달을 보냈어요. 키타노의 예언대로라면 올해 후반, 특히 가을과 겨울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거래요. 그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많은 예언들이 현실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몇 달 동안 한국과 세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키타노 다이쇼의 2025년 예언은 한국이 세계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그냥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의식적인 참여와 준비가 필요하대요. 키타노는 새 시대가 오는 건 필연적이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순탄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렸다고 했어요. 키타노의 가장 놀라운 예언은 바로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키타노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를 넘어서 영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거라고 봤어요. 왜 서피의 한국일까요? 키타노는 한국이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는 고통과 분단을 경험한 나라가 세상의 치유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한국은 식민지 시대, 전쟁, 분단,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까지 이르는 과정을 겪었어요. 이런 경험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공감 능력을 길러줬다는 거죠. 키타노는 한국인들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그 깨달음을 세계와 나눌 때가 왔다고 했어요.
또한 키타노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는 한국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죠. 한국은 오랜 전통과 첨단 기술을 모두 가진 나라로 과거와 미래를 이어지는 발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키타노는 한국인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이런 균형 감각이 새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핵심이 될 거래요. 키타노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아시아, 특히 일본에 큰 위기가 올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는 태평양의 불의 고리가 활성화되면서 이불은 큰 자연재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래요. 키타노는 일본의 전통적인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에너지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키타노는 구체적으로 난카이 해구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 지역은 일본 남쪽 해안에 따라 있는 해저 협곡으로 일본 정부도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죠. 키타노는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일본의 기존 정치, 경제체제가 큰 부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이 안정적인 중심으로 부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키타노는 이런 자연재해를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를 필요한 정화와 재조정의 과정이라고 봤죠. 마치 숲에 화재가 나면 처음엔 파괴적이지만 결국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키타노는 자연의 변화는 인류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더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찾도록 이끈다고 말했어요. 키타노의 예언에서 한국의 역할은 단순히 경제적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한국이 영적 지혜와 새로운 의식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봤어요. 이건 한국이 물질적 성공을 넘어서 사람들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키타노는 한국 문화에 담긴 조화와 균형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는 특히 한국의 공동체 의식, 연장자 공경, 자연과의 조화 같은 가치들이 새 시대에 중요해질 거라고 봤죠. 또한 키타노는 한국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발휘 역할을 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는 한국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혁신에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적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죠. 이미 한국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가치를 독특하게 융합해온 나라예요. 키타노는 이런 한국의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봤어요. 그는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한국의 유연성이 새 시대의 리더십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죠. 키타노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이 갈등 해소와 평화 구축의 모델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그는 분단의 상투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의 화해와 통합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오랜 갈등과 분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상투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세계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키타노는 한국이 자국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갈등 지역에도 영감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키타노 다이쇼가 그린 미래에서 한국은 단순히 경제대국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돼요. 그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영적 풍요로움에 있다고 말했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키타노에 따르면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갈 특별한 리더의 치전을 예언했는데 과연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일까요? 키타노가 예언한 이 특별한 지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키타노는 이 예언된 지도자의 첫 번째 특징으로 깊은 공감 능력을 꼽았어요. 그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죠.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은 지도자가 사람들의 진짜 필요와 고민을 이해하게 해줘요. 키타노는 이 지도자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인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진정한 겸손함이에요. 키타노는 이 지도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구에 다른 이들에게 불린다고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특성이죠. 이 사람은 인기나 명예를 좇지 않고 오직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한대요. 키타노는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지도자는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높은 의식 수준이에요. 키타노는 이 지도자는 물질적인 세계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눈앞의 이익이나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앞으로 올 변화를 내다볼 수 있어요. 키타노는 이 지도자는 마치 산 정상에서 길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키타노는 이 지도자가 화합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이 사람은 갈등하는 집단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재능이 있다고 말했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있잖아요.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 지도자는 이런 분열을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키타노가 강조한 건 이 지도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는 이 사람은 지위나 힘을 원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성공 같은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키타노는 진정한 변화는 제도나 법률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집단 의식의 변화를 이끄는 거래요. 키타노는 이 사람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바꾸는 거죠. 키타노는 이 지도자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관점을 갖도록 돕는다고 했어요. 이런 특성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정치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달라요. 키타노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이 새로운 지도자는 어떻게 그리고 왜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어요. 방법과 목적에 더욱 관심을 둔다는 거죠. 또한 기존 정치인들이 주로 외부적인 성과와 결과를 중시했다면 이 지도자는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했어요. 키타노의 이런 예언은 다른 예언자의 말과도 놀랍게 일치해요. 특히 최근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파치키라는 예언자의 말과 키타노의 예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그림이 보입니다. 파치키는 누구일까요? 그는 1960년대 일본 시즈오카에서 태어난 영적 지도자예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감각을 지녔던 그는 40대 중반의 깊은 영상 중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 후로 그는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파치키는 키타노처럼 유명세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영적 수행에 전념하며 가끔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예언을 나눴죠. 파치키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건 2011년 일본 대지진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진이 일어나기 6개월 전 3월 10일에경 일본 동북부 해안에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예언이 정확히 현실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파치키는 이 지진에 대해 자연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경고라고 봤죠. 파치키의 가장 최근 예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2025년 7월에 일어날 큰 사건에 관한 거예요. 그는 태평양 바닥에서 일련의 폭발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해류와 기후 패턴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예언은 키타노가 언급한 난카의 해구 지진과 놀랍게 일치해요. 파츠키는 이런 변화가 지구의 에너지 흐름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죠. 특히 흥미로운 건 파츠키도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는 혼란의 시기에 반도의 나라가 안정과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건 키타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죠. 파츠키는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온 지혜를 갖고 있으며 이 지혜가 새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파츠키는 키타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나타날 특별한 지도자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내면에는 강력한 영적 빛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죠. 또 이 지도자는 처음에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역시 키타노의 예언과 놀랍도록 비슷해요. 파츠키의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인 부분은 2025년 7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일어날 사건에 관한 것이에요. 그는 이 기간 동안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3개월 동안의 대응이 향후 10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파츠키는 이 시기에 한국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며 이 결정이 북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파츠키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자연재해나 정치적 변동을 넘어서 인류 의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그는 물질 중심적 가치관에서 영적, 생태적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새로운 가치관의 중심지가 된다는 건 키타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해요. 키타노와 파츠키, 두 예언자의 말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활동한 두 사람이 같은 미래를 내다봤다는 거니까요. 이들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예측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와 변화가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이들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예측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와 변화가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특히 키타노와 타츠키 모두 언급한 난카이 해구 지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난카이 해구는 일본 혼슈 남부에서 스쿠쿠를 거쳐 규슈까지 이어지는 해저 지형이에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곳이죠. 일본 정부도 이 지역에서 규모 8.9의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키타노는 이 지역에서 일어날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지구의 에너지 재배치 과정이라고 말했어요. 키타노가 이 지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는 이런 자연재해를 단순히 파괴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필요한 정화와 재생의 과정이라고 봤죠. 마치 숲에 화재가 나면 처음에는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요. 키타노는 자연의 변화는 항상 목적이 있으며 더 큰 조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키타노에 따르면 이런 지진과 쓰나미는 물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영적, 사회적 정화의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는 오래된 구조와 사고방식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재해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키타노는 진정한 변화는 종종 위기를 통해 찾아온다고 했어요. 키타노는 이런 재해가 특히 일본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는 일본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안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또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의 중요성, 영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이런 변화는 결국 일본 사회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래요. 하지만 키타노는 이런 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봤어요. 그는 한국은 이 위기의 시기에 안정적인 지원자이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한국이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키타노는 물리적인 준비보다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또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키타노는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미리 상황에서 진정한 힘은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다고 말했죠. 우리 사회가 더 분열되고 개인화되는 추세지만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시기에는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거래요. 키타노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은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키타노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경고가 아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는 위기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키타노 다이쇼의 예언은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롭고 조화로운 사회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합니다. 키타노 다이쇼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희망입니다. 2025년은 단순한 위기의 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해이며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언적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00일의 어둠 속
한 인물이 나타난다. 혹시 느끼셨습니까? 요즘 들어 뭔가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뉴스 속 혼란스러운 세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그건 반지 기분이 아닙니다. 2025년, 바로 을사년, 한국의 구분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존재합니다. 놀라운 건 그 예언이 한국 불교계의 거모, 성철 스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가장 강렬하게 빛난다. 생절의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하셨습니다. 한반도가 겪게 될 102일간의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이 끝난 후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미신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서양의 수많은 예언들이 모두 같은 해 202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72년 동안 감춰져 있던 성철 스님의 비밀 예언과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맞이할 이 대변환의 시대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스쳐 말씀다면 한국의 미래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힌트를 남겨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지혜는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왔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놀라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을사년은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의 예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예언들이 모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별자리처럼 각기 다른 점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듯합니다.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서에서 동방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때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야 달력은 큰 주기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예언했고 이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동양에서는 정감록의 진인출현설과 겨바미록의 십승지가 모두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한 지점을 향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모든 예언의 물줄기가 2025년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을사년은 동양 역학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늘은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을, 산은 뱀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나무와 뱀의 만남, 이것은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 민족도 오랜 상처와 아픔의 껍질을 벗어던질 때가 온 것입니다. 을사년은 이런 깊은 변화와 새로운 탄생의 시기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닌 뿌리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변혁의 시간입니다. 동양의 역학에서 을사년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음의 나무 기운과 음의 불 기운이 만나는 해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 강하게 타오르는 변화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문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100일의 어둠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시련의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새싹이 흙 속에서 힘겹게 자라나듯 위대한 벼라절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어둠의 시기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국제적 긴장, 이 모든 것이 100일의 어둠의 즈모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갓난아기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산도의 어둠을 지나야 하듯 우리 민족도 위대한 부활을 위해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약은 한참 혼란과 위기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르네상스는 흑사령 이후에, 현대 민주주의는 세계대전 이후에 꽃피었습니다. 혼돈은 새로운 질서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항상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왔고 사람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구원자가 나타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과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 봄이 가까이 있듯이 지금의 어려움은 곧 다가올 위대한 변화의 전조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그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다 미래를 보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적인 시간이 바로 지금,
을사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통찰력입니다. 바로 성철 스님이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깊은 지혜와 명철함, 그가 30년의 침묵 속에서 얻은 절대 진리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통찰력은 오랜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성철 스님은 바로 그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한평생 흔들림 없는 마음을 지켜낸 글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라 아닌 우리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1912년 경산북도 상주에서 태어난 성철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적 감수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여정은 25세에 출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에 버리고 일지라는 법명을 받은 그는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성철 스님이 30년 동안 거의 완벽한 침묵 속에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며 보낸 그 시간은 그를 완전히 바른 차원의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침묵은 그의 무기였고 그 무기로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수행 방식은 보로돈스였습니다.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번개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는 믿음이었자. 그는 이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위해 매 순간 깨어있는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리를 보라는 그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 선불교는 성철 스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외형적인 의식보다 내면의 깨달음을 중시하며 불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해인살은 한국 선불교의 중심지로 거듭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불교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성철 스님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금은 빛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에 잃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불교 정화운동의 선봉에 서서 한국 불교가 본래의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가 1981년 깨달음의 세계라는 법어집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교리나 난해한 철학 대신 그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언어로 깊은 진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진리를 책이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 체험의 철학입니다. 그에게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살아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진리는 말로 잘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가짜의 길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직접 체험의 철학을 통해 그는 우리가 시간과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한 점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에는 모든 시간이 하나로 융합되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믿었자, 이런 관점에서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통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운명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연 따라 옳은 것이 있으면 인연 따라 가는 것도 있다는 말처럼 그는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2025년의 변화를 예언하면서도 우리의 준비와 행동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성철 스님은 1993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의 염려한 통찰력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핵심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암시합니다. 사회적 갈등, 환경 위기, 개인적 불안,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자 그의 가르침은 외부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 혼란 속에서도 본질을 깨뚫어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끊임없이 반성하고 깨우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꽃이 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새 꽃이 필 준비를 하라는 그의 말처럼 성철 스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숫자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통해 특정 숫자들의 깊은 의미를 부여했고 이 숫자들 속에 한국의 운명이 새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60요, 72, 77.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의 코드였습니다. 60요, 72, 77.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세계에서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숫자는 우주의 법칙을 담은 신성한 언어였고 한국의 운명을 품은 암호였습니다. 성철 스님이 말년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6년에 상추가 72년에 씨앗을 낳고 그 씨앗이 77년에 온트기 시작해 50년 뒤 완전히 꽃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1966년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었자 성철 스님은 이 해를 삼초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물질적 성장이 시작되었지만 정신적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72년 한국은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해에는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한반도에 잠시나마 화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해를 씨앗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화합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의미였자. 그리고 1977년 한국 사회는 산업화의 절정기를 맞이하면서도 민주화의 열망이 깊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해를 바라의 해라고 했습니다. 50년 후인 2027년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변화의 전조는 이미 2025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숫자들 사이의 간격은 우연이 아닙니다. 6년, 5년, 이 숫자들의 패턴에는 우주의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시간이 직선이 아닌 나선형으로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패턴이 다른 차원에서 반복되며 우리는 그 순환 속에서 진화한다는 것이자 성철 스님에게 숫자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영적 진리를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고마워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했는데 이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함께 짊어진 업보를 의미합니다. 한 민족,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함께 겪는 시련과 성장의 과정을 말하자 성철 스님은 이 고맙이 특정 숫자의 주기로 변화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일정한 믿음으로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듯 민족의 업보도 수학적 패턴을 따른다는 것이었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많은 문화권에서 완성과 변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유대교의 72명의 현자, 불교의 72가지 수행법, 유교의 72명의 제자 등 72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2년이 되는 해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1953년에 휴전되었으니 72년 후는 바로 2025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입니다. 그는 이 해가 한반도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72년의 주기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민족적 업보가 정화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 전쟁이 상처와 분달의 아픔이 72년 동안 숙성되어 이제 새로운 형태로 승화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마치 오랜 시간 발효된 음식에 더 깊은 맛을 내듯 우리의 아픔도 이제 지혜로 변환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숫자에 감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66은 상처와 혼란의 에너지래, 72는 치유와 통합의 에너지래, 77은 성장과 확장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보았죠. 이 숫자들이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5년의 의미는 단순히 70이라는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동양의 역학에서 을사년은 12년 주기로 돌아오지만 60년 주기에 천간지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을사년은 60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즉, 2025년은 1965년 이후 정확히 같은 기온을 가진 첫 번째 을사년인 것입니다. 1965년은 한국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해였습니다. 이로부터 정확히 60년 후인 2025년, 성철 스님은 한국에 다시 한번 국제적 위상의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숫자의 조합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5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다. 여러 주기가 겹치는 특별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나 큰 파장을 일으키듯 이 해는 여러 역사적 주기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 시기를 민족 정체성의 재탄생의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랜 분단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새롭게 정립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합이 아닌 우리 민족 영혼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각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철 스님은 백예간의 어둠이 먼저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둠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림자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림자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 성철 스님은 이것을 어둠의 백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현실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성철 스님이 예언한 어둠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금융 불안정, 부동산 시장의 혼란, 청년 실업률 증, 경제적 위기감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초부터 시작된 경제 지표의 하락세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더 깊은 구조적 문제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갈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이제 단순한 이념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두 개의 다른 세계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성철 스님은 한 집안이 둘로 나뉘면 그 집은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열된 사회는 외부의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동안 우리 주변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얼음과 불의 춤을 추듯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이 시기는 성철 스님이 말한 어둠의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성철 스님은 형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비극적 상황은 성철 스님이 말한 어둠의 핵심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국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이 물질적 강대국이 아닌 영적 중심지로 거듭날 때 진정한 힘에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둠의 백일은 단순한 외적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영적 암흑기, 가치관의 혼란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성공에 대한 맹목적 추구, 공동체 의식의 붕괴, 전통적 가치의 상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성철 스님이 말한 내면의 어둠이 표출된 모습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절망감과 무기력함은 사회 전체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옥 조선,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같은 표현들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깊은 사회적, 영적 위기의 징후입니다. 성철 스님은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이미 어둠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소통의 단절도 이 어둠의 한 측면입니다. 모두가 연결된 듯하지만 실은 더 고립된 세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은 오히려 보기 어려워진 역설적 상황은 성철 스님이 예견한 혼돈의 시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그의 말은 이 시기가 단순한 몰락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위대한 결함은 혼란을 동반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깨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지금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백일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지속되며 그 끝들은 반드시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의 시간이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안락함 속의 설은 결코 배울 수 없는 교훈들, 가난한 시간에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진실들이 이 어둠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철 스님은 이 시기를 깨달음의 밭을 갈아엎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서로를 향해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이 어둠에 함께 헤쳐나가며 더 가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성철 스님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어둠이 가장 깊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영적 지도자의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영적 지도자,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철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바로 이 고혼자의 출현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정치인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인물을 가리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의 권력 획득과 유지에 집중한다면 새로운 지도자는 그런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 인물은 정당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사상가이자 행동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는 물에 비친 발과 같을 것이다. 세상의 이수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인 것이자 정치적 교만보다 삶의 지혜를 가진 인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 그가 바로 성철 스님이 예언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표면적인 문제 해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정책보다 원칙을, 인기보다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에 대한 욕심 없음입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위도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해냈다고 느끼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진정한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자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포학적 비전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는 대립을 넘어 조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남과 부, 전통과 혁신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모순처럼 보이는 가치를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이 인물이 갖추게 될 자연스러운 영적 권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동소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라는 표현은 형식적인 지위가 아닌 내면의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지도자는 햇벌이나 경력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은 진주는 겉보기에 평범한 조개 속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의 치려는 한국의 오랜 성군, 전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성군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다.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은 이런 전통적 이상이 현대적 형태로 다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의 맥락에서 이 현대적 성군은 종교 지도자와 사회 개혁가의 특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는 절에 머물지도 궁에 머물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 경계와 정치적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이형의 지도자삼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흉명가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는 오래된 지혜를 새로운 언어로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구원자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 모두의 가능성을 예끼오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 개인의 등장보다 민족 전체의 각성이 더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원자의 출현은 우리 사회의 집단적 의식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지도자의 모습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등장은 한국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는 끊어진 실을 다시 엮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반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 영향력을 가질 잠재력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작은 나라에서 큰 빛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 전체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철 스님이 예언한 구원자의 치열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우리 민족과 인류 전체의 영적 각성을 이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반도의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의 정립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예언,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예언, 이것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반도가 단순히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정신적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과연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한국은 중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도란 단순히 지리적 위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단 사이의 균형, 대립되는 가치들 사이의 조화를 찾는 정신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물질과 정신 사이에서 새로운 풍합의 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의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남북 통일입니다. 성철 스님은 포일이 단순한 정치자, 영토적 통합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둘로 나뉜 것이 하나로 돌아갈 때 그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라는 그의 말은 통일이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이 통일은 단순히 정치체제의 통합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민족 정체성의 회복과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제한하고 왜곡해왔는지, 그리고 통일이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말입니다. 통해 한국의 목적은 단순한 국력 신정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이 추구할 것은 힘이 아니라 조화라고 말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문화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의 지점화적 위치는 이러한 역할에 이상적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대륙과 해양,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구초로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우연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의 단순한 완충지대가 아니라 양측을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을 하나로 엮는 황금실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을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국은 전통과 첨단 기술 사이의 균형을 이룬 나라로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인의 뿌리는 깊고 가지는 높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혁신과 창의성으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발전은 세계가 당면한 여러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이 겪은 아픔은 세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가난과 독재를 극복한 경험이 유사한 부전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겪은 고통과 시련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은 고려는 성장의 씨앗이다라는 말로 우리 민족이 겪은 역경이 궁극적으로는 더욱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 한국전쟁의 비극, 분단의 아픔, 군사 복제의 시련, 이 모든 경험이 우리 민족에게 깊은 공감 능력과 회복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인의 눈물은 다른 이들의 슬픔을 보는 맑은 렌즈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한국이 글로벌 시대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은 약자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강대국들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작은 나라들과 소외된 이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철 스님이 예언한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문화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가치와 관점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주변국들의 큰 변화와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의 부상이 주변 강대국들의 변혁과 맞물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이웃 나라의 운명적 변화,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철 스님은 한국의 새로운 역할이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운명적 변화가 한국의 부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일본에 관한 성철 스님의 예언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물의 나라가 물에 잠기는 때가 올 것이라는 그의 말은 이번 열도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침수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많은 지질학자들이 대규모 자연재해의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재앙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성철 스님은 보았습니다. 재앙 후에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은 위기가 일본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줄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성철 스님이 이러한 변화 후에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갈등이 화해로, 상처와 연결의 다리로 변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양국 간의 역사적 상투가 치유되고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 개선을 넘어 더 깊은 문화적, 영적 통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일본과 한국은 다시 한 가족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두 나라가 공유하는 문화적 뿌리와 역사적 연결성을 재발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중국에 관한 예언은 더욱 급진적입니다. 성철 스님은 거대한 용이 여러 마리의 작은 용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현재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으로 분화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대규모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긴장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화는 단순한 정치적 붕괴가 아니라 중공대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정체성이 새롭게 표현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하나의 얼굴이 여러 얼굴로 드러날 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양성이 억압되지 않고 표현될 때 더욱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용이 잠들 때 호랑이가 깨어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호랑이는 전통적으로 한민족을 상징하는 동물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시기에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예언이 단순히 주변국의 몰락을 토한 한국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가남은 남의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조화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더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변화는 단순한 지정학적 재편을 넘어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온 패권적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오래된 제국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 진정한 형제애가 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계적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 질서가 형성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물리적 충돌이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적 결함과 자연적 가점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성철 스님은 가장 강력한 변화는 칼이 아닌 물방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변화의 힘이 결국 반달한 바위도 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승자나 정복자가 아니라 조정자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은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금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금치기 기법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깨진 부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부상은 단순히 국력의 신장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치유와 통합 과정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의 빛은 자신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산생과 공존의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역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부마시아의 변화는 세계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른 지역과 문명에도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변국의 격변과 한국의 부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단순한 국가 이익이나 패권 경쟁이 아니라 보다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문명을 향한 인류의 열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은 대변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통과하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대변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본문에서 끼어있는 자만이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시사합니다. 성철 스님에 따르면 진정한 승자는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라는 그의 가르침은 혼란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내적 안정성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적 안정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세 가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 수행입니다. 바깥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면의 고요함이 더욱 필요하다는 그의 말은 명상과 같은 정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성철 스님은 화두참구라는 시행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질문을 깊이 파고들어 궁극적 진리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라는 그의 조언은 혼란스러운 시대에일수록 삶의 본질적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킵니다. 둘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성철 스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꾸라고 가르쳤습니다. 외부 세계의 문제에 대해 분노하거나 불평하기보다 내면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기 성찰은 단순한 내면의 관조를 넘어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풍찰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입니다. 성철 스님은 혼자서 깨어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함께 깨어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집단적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성철 스님은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사회가 가장 강한 사회라는 그의 말은 진정한 공동체의 힘은 구성원 모두의 웰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내적 준비와 함께 성철 스님은 사회적 혼란기에 특별히 중요한 가치들을 언급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가장 시끄러운 때일수록 침묵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보의 홍수와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청과 관찰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지혜는 말하기에서가 아니라 듣기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먼저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보다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집착입니다. 성철 스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껴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안정과 확실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더욱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집착은 물질적 수익뿐만 아니라 이념과 신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진리조차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절대적 진리나 이념에 대한 집착도 결국 편협함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입니다. 성철 스님은 혼란의 시대일수록 자비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를 향한 연민과 배려가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사회를 지배할 때 자비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영적 준비는 단순히 개인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전체 사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